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심판론도 제기했습니다. 여야가 총선 준비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략 지역을 확정했고 한국당은 공천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전해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함께 새해 상임위 현안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합리적인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훈련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일방적 부담 강요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 인상과 분담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협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합리적인 인상과 분담의 과정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에서 벗어나서 동맹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 주길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진전 구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도 아니고 내정 간섭과 같은 발언은 한미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내의 혐오 차별 금지를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놓고 야권은 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양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며 18번의 엉터리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어제 발표한 재건축과 재개발,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을 부각시키며 정부 여당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와 금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런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국민은 올해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해법을 내놓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부 개입 만능론과 이념적 경제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대착오적 경제 철학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법으로, 세금으로, 재정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정으로 집값을 잡기를 원한다는 경제 철학을 바꿔서 부동산 정책이 곧 표심으로 이어진다는 것, 정치권의 오랜 공식입니다. 야당의 부동산 정책 심판론이 국민의 지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슈 분석 국회 방송의 김희현, 홍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희현 기자. 민주당이 이미 전략공천 대상 지역을 이미 발표했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1차 전략공천 지역을 확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알려진 대로 15곳이 오늘 최고위에서 확정됐습니다. 입각하거나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가 13곳이고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지역구가 2곳입니다. 이걸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역구죠.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를 비롯해 서울은 4곳, 경기 지역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의정부 갑을 포함해 6곳이고요. 또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시, 그 외에 경북, 경남, 제주도 등을 합쳐서 4곳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세종시의 경우에는 분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갑과 을 중 어느 지역이 전략 공천으로 확정될지에 따라 예비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10군데나 되네 가장 많네요. 지금 네, 현재는요. 그렇습니다. 예. 네. 김희영 기자, 전략공천 지역도 지역이지만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예비 후보자들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전략 공천이라고 하면 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당의 기존 의석수를 지켜내는 수성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단독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단독으로 내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전략 지역을 단수 공천으로 할지 경선으로 갈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오늘 오전 확대 간부 회의에서 투명하게 공천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투명한 공천이 총선 승리 지름길입니다. 출마하려는 모든 예비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략공천적 1차 확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될 여지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관이 더 구성이 됐고 하기 때문에 공천 심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으로 선거에 나가려면 예선인 자격 검증에 이어서 공천 심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본선 진출이 가능한데요. 자격 검증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 다음 주인 오는 20일부터 공천 심사가 진행됩니다. 20일부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집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의 공개 시기와 방법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속한 현역 의원들은 공천 심사에서 20%의 감점을 받게 되는데 상당한 타격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공개 시기는 공천 심사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이고요. 공개 방법은 비공개 개별 통보냐 아니면 공개 발표냐를 놓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 비공개라 하더라도 개별 통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새어나갈 수도 있고 또 이틀간 주어지는 이의제기 기간에 자연스럽게 명단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어서 한국당 총선 준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 기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공천 기준과 또 공관위 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고요? 네, 김영호 위원장 공천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자유 안보 지키고 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사람을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당은 이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 신인의 진입 문턱은 좀 낮추고 청년과 여성, 새로운 인재를 많이 영입하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공관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최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도 있지만 황교안 대표에게 전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하면은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겠는데요. 네. 보수통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니까 지금 새 보수당에는 좀 마땅찮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김영호 지금 위원장은 뭐라고 지금 답을 했습니까? 우선은 이 통합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은 야권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로는 야당이 좀 뭉쳐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야당이 분열되면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 당이 난립을 하면 최대 수혜자 결국 민주당이 될 거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통합 여부는 설 전에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을 했고요. 또 혁통의 역할은 침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혁통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혁통위 회의에 새 보수당 의원들이 참여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 논의 진척이 더딘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당대당 통합을 원하는 새 보수당은 이 양당 협의체 구성을 한국당에게 거듭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오늘 한국당이 양당 이 협의체 구성 제안을
비판에 답을 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한국당은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일단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의 중심 역할은 혁통위가 하면서 이 정당 간 협의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통합 기부에 대해서 한국당 내부에서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혁통위가 오늘 새 보수당의 혁통위원이죠. 정운천 지상욱 의원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통합신당의 5대 기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 하태경 책임대표가 말한 그 결단이라는 것이 혁통위 참여 중단일 경우에는 향후 이 보수 통합 논의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혁신과 통합위원회 관련 이야기 또 혁통위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박형준 혁통위 추진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토론회를 첫 번째 열었습니다. 여야 5당은 외교안보해법과 정치개혁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외교안보해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는 교착 상태인 남북미 관계를 두고 각각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데 반해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동안 다소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정체된 면이 있지만 장강의 뒷물이 장강의 앞물을 밀어내는 것처럼 평화 정책을 위한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큰 흐름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야 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은 지소미아 상황으로 사태와 관련해서도 많이 균열이 생기가 비핵화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한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겠다고 천명한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고, 바른미래당은 미국의 역할이 아직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더 이상 중재자 프레임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당사자로서 돌파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북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적 여러 가지 제재들을 완화해 달라는 부탁 정도입니다. 미국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는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살인 혐의로 북송된 북한 선원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우리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었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정부가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끔찍한 범죄자가 활보하지 않도록 국민에 대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국민께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정 기자입니다. 20대 국회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여야는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기간 국회를 마비시켜온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정당 간 합의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운 이후에 한 번도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것.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 운영 방식을 깨고 4+1 협의체를 주도해 일방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4+1이라는 끔찍한 혼종의 등장을 보게 했을 것입니다. 국회가 특히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이전까지 같은 문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실현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상임위의 소위원회 활성화 등 국회 시스템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공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은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제 합의 구조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과에 놔뒀으면 과연 통과됐을까요?
제3세력, 제4세력, 건전한 군소 정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은 극단적 정치 이념 갈등과 지역 감정 해소에 방점을 뒀습니다. 정의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과 정당 개혁, 일하는 국회를 꼽았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자성을 통한 일하는 국회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변호사의 영입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짜뉴스에 동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사에 노재현 변호사 영입 추진 기사 삭제를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책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인사차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황 대표는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총선에서의 공정선거 관리를 당부했고 정 총리는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보수 야당 심판론에 대한 KBS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 KBS 사장과 한국리서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KBS 여론조사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했다며 고발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의 KT 부정지역 청탁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져 혐의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에서 비롯된 정치 보복 수사였던 만큼 검찰이 더 이상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도 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보수통합신당이 추구할 5대 정책기조와 주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혁통위는 통합신당은 정책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 번영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혁통위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세보수당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전자방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요. 사용률이 무척 저조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임치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6년 부동산 거래를 종이와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률은 연간 부동산 거래량의 1%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서면 계약에 익숙한 부동산 계약 관행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면 여전히 통장 계약을 하는 통장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있듯이 더구나 부동산의 경우에 자산의 규모가 크고 그런 과정에서 서면 계약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 임대,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롭테크와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 전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물이 최초에 등록이 되는 과정, 분양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평가, 거래, 융자, 등기, 관리, 멸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 개별적 분산적으로 될 이유가 저는 별로 없어 보이고. 전문가들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입주 확정 일자를 받고 거래 허위 신고나 미끼 매물 등의 불법을 근절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가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확정 일자가 이제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인센티브가 이제 전세 자금이나 이런 그 대출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 그다음에 등기비 수수료에 대해서 한 30% 이제 절감이 되고 있고요.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공공 부분에 이어 민간 부분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낮은 저조한 사용률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자계약은 공공 부분부터 활성화하면서 이후에 민간 부분까지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또 그 공정화에 큰 도움이 줄 거라는 판단하에 국회 방송 임치원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발생 등을 최소화하는 제품 중 정부가 공인한 제품을 녹색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선 녹색 제품 생산과 구매 촉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녹색 제품 보급 활성화 노력에 따라 2016년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은 10년 전에 비해 3.8배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녹색 제품 관련 기업도 4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아직도 녹색 제품 보급 활성화를 위해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환경부는 지금까지 녹색 제품 보급 정책이 공공부문에만 집중됐다고 진단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녹색 제품 보급 정책을 민간 부문,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형마트들에 적용되고 있는 녹색 제품 판매 장소 설치 의무 제도 같은 것도 온라인 이제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라든지 이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책 대상을 제품 자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선진국처럼 의료, 항공 등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 구매 부분으로는 의료, 항공, 연예 이런 좀 상당히 환경적인 부하가 큰 부분과 서비스 영역에서도 녹색 구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 녹색 제품 구매 담당관이 이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친환경 제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선 녹색 구매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 구매 결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1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어제로 자유한국당에 공천칼을 쥐게 된 인물이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공천 방향과 공관위 운영 방식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교안 대표가 전권을 준 만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간섭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천의 최대 관심사인 현역 물갈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염된 물은 갈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쇠고기 집어넣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을 갈자라고 했습니다. 새 물고기들을 많이 영입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는 작업에 주력을 하겠고. 김 위원장은 공천 때마다 물갈이를 하라고 했더니 물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더라라며 21대 국회에서만큼은 물갈이가 아닌 판갈이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 인재를 영입할 정치로 한국형 국민 경선제를 꼽았는데요. 미국의 완전 국민 경선제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회의원 재당선율이 거의 90%라며 한국당은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현해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구닥다리들을 싹 쓸어낼 수 있다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과연 당내 반발을 극복하고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작업을 이룰 수 있을지, 또 한국당이 보여줄 한국식 국민 경선제는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보수 통합열차가 출발을 했지만 통합 범위와 협상 주체를 두고 기싸움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새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의 통합 논의를 위한 별도의 양당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후 보수 진영 전체의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인데요. 보수 통합열차 시작부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새 보수당의 양당 협의체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그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현 시점에서 새 보수당이 제안한 양당 협의체보다는 혁통위를 통한 통합 논의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보수 통합 논의를 둘러싼 잡음에 박형준 혁통위원장은요, 통합의 기본 논의는 혁통위에서 하고
정당 간의 협의는 보완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통합 과정은 잔잔히 흐르는 물이 아닌 격동을 일으키고 파열음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 또한 겪어야 할 진통 중의 하나라고 최근 각 당과 정파 사이 이견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통합만 된다면 뒤주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며 즉각 사퇴를 거부했는데요. 정치 공방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통위는 뚜벅뚜벅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한국당이 주도권을 쥔 모양새인 통합열차의 최종 승객은 누가 될지 궁금증이 보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보수 통합이라는 대의를 싣고 출발한 보수 통합 열차가 종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알려진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가 오늘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 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신분으로 전 씨의 차명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원이 돼서 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추적 시효는 마감돼 가는데 권한과 능력은 부족하고 저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완수할 권한을 부여받고자 저는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최근 결심하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의원으로 활동하던 임 부대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어제 구의원직을 사퇴했는데요. 정의당에선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상무위원회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데 재가를 얻지 못했다며 재소임을 다하기 위해 원치 않지만 부득이 정의당을 떠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부대표는 다른 정당 입당과 출마 지역 등의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대표의 갑작스런 탈당에 정의당은 상무위원회를 열고 임 부대표에 대한 직위 해제 및 당기위원회 제소를 의결했는데요. 제명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 부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과 기념오차를 하는 장면, 전 대통령이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서 이목을 끈 인물인데요. 과연 전두환 저격수로서의 그의 향후 행보는 또 어떨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보수 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 일주일 만에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각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보수 통합 논의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맡고 있는 박형준 위원장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혁통위와 새 보수당 초반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더니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 보수당 혁통위 의원들 총선 정책 토론회 건강상 이유 이런 걸 들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러다가 통합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통합 논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로 이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거쳐야 될 진통이라고 봅니다. 어제 저희가 통합 신당의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통합 신당이 추구해야 될 정책 기조와 10대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것도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그 새보수당이 참여를 안 했지만 새보수당의 그 의원들이 무슨 협통에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불참을 한 것이고요.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이후에 설명을 해서 오늘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예, 불참이 불만의 표시는 아니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거방송 5개당 그 토론회가 있어서요. 네, 봤습니다. 예. 같은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참한 것입니다. 네. 또 위원장님께서는 새보수당이 자유한국당에 제안한 양당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인 배경이 궁금합니다.
반대라기보다요. 네. 그 정당 간에도 얼마든지 통합을 위해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혁신 통치를 혁통위를 뭐랄까요, 조금 왜소화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그런 양당 간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게 조금 혼선도 있고, 또 혁통위에는 양당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떤 그 시민사회 세력이나 또 전진당과 또 장기표 선생님이 추구하고 있는 당, 이런 세력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의를 하고 정당 간에 실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은 또 따로 협상 테이블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럼 한국당에서 세보수당의 양당 협의체 구성 제안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체라고 하는 형태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자유한국당도 약간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이 그 자유한국당과 세보수당이 하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이 문제 해결됐나 모르겠습니다. 한때 세보수당에서 지금 박형준 위원장 자격 얘기하고 무슨 사퇴 얘기하면서 한쪽이 치우쳐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문제 잘 서로 이해가 됐습니까? 통합만 되면 사퇴가 아닌 뒤지라도 가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는 그런 어떤 서로 조금 오해나 또 서로의 이견 때문에 이 파열음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파열음 덕분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통합에서의 그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태경 대표가 이 통치위에 불참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통치위로부터 퇴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또 다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과 세보수당 사이에 서로 간에 이제 좀 그 요구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다 안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그런 면에서의 어떤 조금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도 협통위에 참여해서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게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혁통위 위원들 대부분 생각이고요. 또 어제 저희가 가치를 제시하고 오늘 정책 기조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정치 또는 새로운 중도 노선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에 그 혁통위에서 어떤 정치 문화 혁신, 행태 혁신 이런 것도 우리가 의제로 다루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조금 그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면 이 보수와 중도 사이의 간극이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될 때 당장은 안철수 전 의원이 들어와서 통합에 바로 몸심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생각이 비슷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통합의 여러 가지 주체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박형준 위원장이 중도라는 좀 용어를 강조하는 느낌이 제가 좀 받긴 한데요. 네, 중도 보수 대통합 앞으로 일정 어느 정도 되면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한꺼번에 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달 말까지 통합에 참여할 정당과 세력과 개인들이 다 규합이 돼야 되고요. 이달 말까지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2월 15일 전후에는 이 통합신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형준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보수통합 논의 상황 살펴봤습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이 새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 시간입니다. 국회의장단 또 각 당 지도부에 이어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모시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신 지 약 7개월이 되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 수장을 맡고 계신 만큼 그동안의 보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지난 소회 좀 여쭙겠습니다. 저 짧은 시간에 효과는 좀 제법 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 맡았을 때는 여야가 아주 대치해서 과거사법과 소방지 국가직화가 그 안건 조정이 해부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야당 편에 서서 가급적 들으려고 애썼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저를 여야를 치유하는 중재자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지 국가직화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런 법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법, 네.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고 또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화법. 이런 또 지방 재정을 이번에 또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지방 재정 부수법안이 이번에 또 통과가 됐죠.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이번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국회 일들을 행안위에서 대부분 다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해관이 하는 일들이 국민과 밀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중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난해 11월 달에 통과됐던 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건 조정위까지 회부됐다가 통과됐다고 했었는데 그 뭐 전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여러 번 전달이 됐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통과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 어떻게 또 해결하셨는지. 예, 그 뭐 69일간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사실 안건 조정에 있는 기다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지자체에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처우가 다 다른 거예요. 수당도 틀리고 처우도 틀리고 또 거기 소방 장비도 틀려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시도 간의 이 구획이 되는 산불이 났을 때 이 하나로 같이 통합해서 불을 못 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하게 되면 소방청장이 일괄적으로 이번 고성 산불 났을 때 소방청장이 관리해서 전 소방공무원이 다 투입되니까 굉장히 괄목하게 잘 돼 있다.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아주 오래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큰 성과를 내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소방직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한 번 더 본인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더 보람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직화됐기 때문에 부족한 소방 장비라든가 또 그 수당의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좀 개선되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참 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행정안전위원회가 또 주로 다루는 과제 중에서는 지방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와 또 지방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마침 지방재정 분권 법안이 행안위에 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방 세제 이게 이제 부서 법안이 7건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지방 분권은 허수아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국회의장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으로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지방 세제 부서 법안 이 7건안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이게 명실상부한 지방재정 분권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국회의장께서 그걸 바로 직권상정해 주셔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2대 8이다시피 이제 지방 재정이 되니까 그렇죠. 설 게 없어요. 사실 경제화돼가 인건비 주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5 대 2.5로 이게 분할이 돼서 한 8조 원 정도가 부가가치세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그만큼 지자체에서 덜 내도 됩니다. 네. 앞으로 지방세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죠. 6대 4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은 6대 4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에 자기 말로는 6대 4 정도 내려주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인사하실 때 행정안전위원회 성과들 여러 가지 소개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행안위가 상대적으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들이던데 그동안에 냈던 성과들 좀 추가적으로 소개하신다면요. 지난번 국회의장께서 한 달에 2번은 법안심사 소위를 열으라고 했는데 네. 저희는 성실하게 했어요. 그 위원장님 덕인가요? 우리 여야 간사님들이 다 노력을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잘라서 되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예. 야당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언론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성실하게 했다라고 평가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들이 국회의장님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소방지 국가지화 이것도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 그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법도 됐고 이런 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왜 그동안 뒤에 밀렸냐면 이게 예산이 부소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부소됩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예산이 55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보다 저희가 사업 예산만 두고 봤을 때는 3,716억 원이 정액이 됐습니다. 이 국회에서 정액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야가. 그 여야 같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해야죠. 또 안전판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 또 무인 과속 카메라가 8,800대 들어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호등이 11,880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부모님들은 아이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돈을 써서라도 해달라는 게 부모님들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1,034억을 정액했습니다. 원래 예산 241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예산을 했고 이번에 소방지 국가지가 됐죠. 이것도 예산이 2019년 대비 1,769억 원이 정액됐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는 돈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우리 국민들 다 박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현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생활 현장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발휘하는 엄마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다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돼 있는데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커졌는데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가 될 때 사전에 경찰 개혁을 먼저 선행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먼저 됐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행안위하고 직결되어 있는 자치경찰제
빨리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상님이 그 국정감사할 때 제가 제주도가 시범하고 있어요. 네. 제주도를 제가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주도의 현장을 보고 또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고 네. 해서 가보니까 국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경찰이 명시차량박에 그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 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법을 통과해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사업이 아니고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만족스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본인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법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보좌관들하고 같이 이걸 연구하다 발견을 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아하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검경 수사권이 이렇게 분리될 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경찰은 그러면 국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런 하는 불안감도 있죠. 불안감이 예. 있어서 이번에 네. 모법에 저희가 확실하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로 인해서 경찰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아, 이번에 정말 보람찬 성과를 또 내셨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또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죠. 그죠? 앞으로 행안위의 과제나 또 현안이라면 무엇일지, 또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행안위가 아직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저희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하지만 아직 네. 덜 통과된 법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행안위가 열리면 바로 통과를 1순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정부법이 또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걸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가 거기 잘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안 다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또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게 또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번에도 민생 법안에서 많이 통과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우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법안 이런 것도 많이 아직 산재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많이 통과해서 지금도 통과되어서 이번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더 많이 해야죠. 네. 예. 그 전혜숙 위원장님은 제가 이런저런 기회에 이렇게 대담도 해보겠었는데 지금 행안위 맡으셔가지고 엄청 자부심도 있고 또 안성맞춤인 것처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회는 어디에 가나 예. 마치 그쪽에 오래된 경험자처럼 예. 그렇게 연구하고 또 행동해야죠. 그리고 뭐 성과도 내시고 하셨으니까요. 예. 지역구가 광진. 네. 갑입니다. 광진 갑. 워크힐하고 예. 어린대공원 아차산이 있는 쪽이지. 예. 요즘 어떻습니까? 여론 분위기를 어떻습니까 지금요? 저는 뭐 늘 국민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민원을 제가 받으면 그 민원들이 국민들이 이제 그 서명을 받아오라 그래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뛰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는데요. 전혜숙 의원의 정치 철학과 또 특히 이제 그동안에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도 해오셨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의 전혜숙의 포부 목표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는 항상 소외된 국민들, 약자 편에 서서 법안을 하고 또 정책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의 가장 큰 목표는 그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났을 때 아파도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좋은 나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어도 그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주말인 내일과 모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갈수록 짙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고농도의 스모그가 밀려와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당의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